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네, 윌리엄 월스워스의 그 시구절 중에 하나죠. 저는 학창시절에 이 구절을 읽고서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저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소중한 존재를 향한 어른들의 잘못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다 추천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청원입니다. 현재까지 29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 올라온 지 닷새 만입니다.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된 아이가 장이 끊어질 정도의 폭행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사건 발생 몇 년 후에 가해자들이 다시 어린이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엾은 이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상해죄의 형량을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의 형량도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 같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발생한 지 11년이나 된 성민이 사건에 국민들이 함께 공분하는 이유, 닷새 만에 29만 명을 모이게 한 힘은 무엇일까요?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의 진실 공방 이야기인데요. 이게 갈수록 진짜 점이 가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백기무 부대장 민병삼 육군 대령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좀 폭로를 했죠. 송 장관이 지난 9일 실국장 간담회 때 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네. 그리고 어제는 또 그 간담회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했던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이게 언론의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후 국방부 쪽에서는 이 내용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다. 네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런 속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본청 그리고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비롯한 개헌 문건 작성 관계자 10여 명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실시를 했고요. 네네. 어제 오후에는 이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개된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로 알려지죠. 네네. 곧 이어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소환 예정할 것, 소환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진실 공방이라고 하는데요. 진실은 정말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김종대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노회찬 의원이 이제 고인이 된 이후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대선 직후 5월 16일에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예. 자, 그런데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고인이 됐고 이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이 과연 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일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특검 측이 이 협박성 추정 내용을 면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당 관계자들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면서 두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정의당 측에서 이제 반박을 좀 했습니다. 네네. 이 허위 정보 확대 재생산에서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검이 예. 좌시하지 않겠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길 바란다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그 이후 특검 측이 약간 수위를 낮췄습니다. 네. 필요시 수사 협조를 구하고 협조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였다라고 네네. 해명을 하긴 했어요. 예. 이런 가운데 드루킹이 지난 18일 그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을 때 128기가바이트 용량의 USB 한 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네. 이게 좀 일부러 따로 만들어서 빼돌려 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그 가운데 60기가 정도의 내용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뭐 댓글 조작 내역,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를 만난 일지와 대화 내용, 예. 김 지사와 이제 보안 메신저 시그널 같은 것으로 나눈 대화 내용 전문. 네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뭐, 예. 스모킹 건이 아니냐. 글쎄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예. 나옵니다. 네. 엊그제 그 관련된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 그 패널께서 더 이상 이 드루킹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이 휘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마구 지금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 필요성이 있다 보니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글쎄요. 네. 예. 네, 뭐 비슷한 연장선상의 비슷한 사건으로 바라보고들 계실 텐데요. 이재명 시장이 조폭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본인은 자청하고 나섰어요. 이제 네. 뭐 본인이 일종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문을 이제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식으로 이제 검찰 수사 요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바른미래당도 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조폭 연루서를 부인한 이재명 지사, 예, 예. 은수미 성남시장을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한 가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성남시 이 2개 조직폭력원을 대거 검거를 했는데 예. 이 가운데 이 지사와 관련이 불거진 그 코마트레이드의 이모 대표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활동 중인 조폭인 것이 예. 이제 드러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여배우 스캔들 수사도 지금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요. 네네. 그제 방송인 김어준 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제는 이 김부선 씨 사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주진우 기자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 주 기자가 조사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김부선 씨 입장에서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다. 네네. 하지만 나도 제3자다. 남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타인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좀 회피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제3자. 그때는 제3자가 아니라서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좀 드러납니다. 네네. 주 기자가 이번엔 조금 좀 옹색해 보이네요. 이게 정치, 조폭, 연예, 언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직종의 사람들이 얽혀 있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륜 의혹까지 불거졌죠. 네. 예.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좀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봐야 한다고 하셨던 이 고은 시인께서 또 다른 시인 최영미 시인 등에 대해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최영미 시인이 이제 미투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고은 시인이 이제 지난 17일에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해서 10억 7천만 원 굉장히 거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게 어제 알려졌고요. 예. 이 최영미 시인은 그 괴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내용을 폭로를 했죠. 네네. 이어서 언론 인터뷰로도 이 그 사례들을 좀 추가 공개를 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성 시인도 나도 목격자이자 방관자로서 반성한다 이런 글을 또 블로그에 네네.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은 시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이제 쭉 이어졌는데 고은 시인은 그 이후에 이제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성추행 의혹 전면 부인하면서 글쓰기도 계속하겠다. 예.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급기야 이번에 이제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 최영미 씨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예. 누군가로부터 소송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원고 고은태의 소송 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어지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 네.
이 최근 미투 이 폭로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공격, 뭐 2차 공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거세진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성가족부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핵을 나누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시 같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됐다. 밥부터 먹어야겠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요. 자, 라오스 댐 사고의 원인이 범람보다는 붕괴. 이쪽으로 좀 규명되는 분위기다 이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시공사 SK건설 측은 보조댐 가운데 하나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상단 일부가 무너졌고 이 근본 원인은 집중호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외신과 현지 정부는 처음부터 이제 붕괴로 규정을 지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발전소 운영사로 컨소시엄에 지금 참여한 서부발전 측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 네네. 사고 발생 사흘 전부터 보조댐 곳곳이 침하하거나 길게는 네네. 1m 정도 균열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뭐 이런 정도를 아주 위험한 단계로 보진 않았고 다만 보수 작업을 추진하던 중이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예. 뭐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네. 다행히 뭐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대 이 건설 공사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보상은 이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긴급 대피를 요청하는 공문을 주정부에 보낸 것이 사고 당일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며칠 전부터 조짐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결국 그 초동 대응을 좀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 또한 좀 논란이 좀 될 그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우리 정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30명 내외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키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이 치러지죠. 예선에서 본선으로 갈 수 있는 본선행 티켓 3장뿐입니다. 후보자는 8명입니다. 예, 출발 새 아침에서도요, 기회가 되는 대로 당대표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대표 출마 선언한 유일한 초선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김두관입니다. 네네. 자, 초선 의원 도전장을 과거 당대표 선거에서 내민 적이 있었나요? 사실은 제가 뭐 비교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국정을 보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으로 당 대표가 되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국회의원은 이제 초선이지만 아시다시피 마을이장에서 또 재선 군수 또 내각 행정자치부도 제가 맡은 적이 있고요. 경남도정도 맡았고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12년 전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풀뿌리 자치부터 뭐 중앙행정, 지방행정, 국회 내각에서 두루두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초선의 그런 좀 스마트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의원께서는 과거에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실 때도 보면요. 저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쭉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시고 뭐 이러셨잖아요. 예,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네. 그래서 뭐 인상적이기도 해서 사실 초선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어려운 경남도정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또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뭐 주민투표법 이런 걸 어렵게 통과시킨 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말 처음으로 국회에 오시는 분하고는 제가 좀 다르게 행정 정치 경험이 많은 초선이긴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 뭐 이른바 협치 내각 제안했고요. 그런데 야당 반응은 또 시큰둥합니다. 당대표가 되신다면요. 청와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을 하시겠습니까? 좀 옛날을 상기해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도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서 지역주의를 극복해보고자 이렇게 상당한 진정성을 갖고
저희들이 그 당시 제안을 했었는데 네네. 만약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없었을 거고 정치 훨씬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해치 내각 제안 역시 지금 우리 사회 근본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때는 각 당에서 후보를 내고 선거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최근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냉전 질서가 해체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런 협치 내지 이런 제안들을 우리 야당에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그 청와대 이 같은 제안 관련해서 한국당의 윤영석 수석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이 좀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어를 무례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또 협치나 연정의 역사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DJP 연대가 한 번 있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임동훈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때문에 DJP 연대 정부가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여당의 이런 제안을 좀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야당을 좀 깨려고 하는 공작적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진정으로 제안을 해서 좀 더 진지하게 야당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야당, 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같은 데에서는 협치 전제로요. 개헌, 선거제도 개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도 선거제도 개혁, 개헌 이런 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강력한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50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올 지방선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을 사실은 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야당,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주장하는 개헌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열어놓고 열린 시각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중앙위원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개헌 문제라든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대표 되신다면은 개헌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야당에서는 오히려 그 협치보다는요, 연정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정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은 그 협치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나간 게 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치든 연정이든 사실은 상호 신뢰가. 여보세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두관 그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전화가 좀 끊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관련해서 협치 전제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가 된다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을 앞두고 8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래서 본선행 티켓 그 3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8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초선으로서 유일한 그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자, 의원님 연결되셨죠? 네네. 지금 연정 얘기하다가 끊겼습니다. 연정은 좀 그 협치보다는 좀 한 단계 좀 높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좀 말씀을 이어가 주십시오. 독일은 서독정부 수립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연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자리가 아니라 성과를 놓고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그 유럽의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당과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동 협약을 맺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능한 협치를 먼저 좀 하고요. 그런 신뢰의 바탕에서 나중에는 그것도 연정도 가능하겠죠.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당의 그 지도부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네네. 정당이 합당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서 예. 우리가 지금 권리당원이 한 75만 정도 되고 일반 당원까지 한 100만이 넘거든요. 네네. 그 정당 해산이나 합당 문제는 사실은 당원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지도부가 그 정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는 또 국민의 바람과 권리당원들 입장을 잘 고려해서 좀 폭넓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추미애 지도부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소통 부족하다. 이런 쪽에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되신다면 야당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시절에 인신공격을 받으면서도 도의회에 100% 출석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설득을 해서 많은 성과들을 냈거든요. 네네. 저는 정기적으로 야당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또 야당이 피하고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고 또 만나서 야당과 함께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3명이 추려지는 컷오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물음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저는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중앙위원들의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 중앙위원들 중에 151분의 시장구청장이 계시고 시도지사 14분이 계신데요. 예. 이분들은 정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제대로 좀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어려운 대구, 경북이나 강원, 부산, 경남, 울산에서 원외위원장들이 많으십니다. 아닌 지역위원장들. 네네. 이런 분들은 제가 워낙 그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네네. 현장들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판세를 봤을 때 이해찬 의원의 독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해찬 대표는 워낙 중량감이 있으시고 국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네. 우리 당은 워낙 소중한 자산이라서 도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출마를 했고 하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제가 만약에 그 중앙위원회나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당대표가 된다면 네네. 항상 좀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워낙 잘 풀어가고 계시고 한반도에 평화 번영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방, 외교,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인 인생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 노동시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하고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또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우리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그 정책들이 100%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갭에서 오는 지지율이 좀 하락했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소득 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 핵심경제 성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래도 최소한 2-3년 정도 후에 그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좀 섭취하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당이 잘 수렴을 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수화기를 좀 약간 입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대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지금 몇 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어려운 그런 측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라고 해서 작년에 한 1조 8천억인데 올해 3조로 대폭 예산을 확대했고요. 요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성장 없는 고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서 한 1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 일자리를 좀 많이 우선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 52시간 하는 일도 OECD 선진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장기간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52시간 주 일을 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장기적 과제고요. 예. 우선은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는 게 우리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시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나는 이것을 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저희들 그 개혁 입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좀 가반이 넘는 다수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번 당대표는 그 2020년 차기 총선을 주도하는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을 통해서 중앙권력 교체도 하고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권력도 교체를 했지만 국회 권력을 저희들이 여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일반적인 민생을 잘 챙기면서도 자기 국회에서 가반에 가까운 안정 모습을 확보해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도개혁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선이든 뭐 다선이든 이번 당 지도를 맡은 사람은 아무래도 21대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총선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성민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동 폭력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많은 그 동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성민이 사건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당시에 2살 남짓 그 아이였습니다. 장파열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동 학대 정황하고 의심이 강력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대법원에서 과실치사만 인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같은 비극입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역시 학대로 의심이 돼서요. 해당 교사가 긴급 체포되기도 했었죠. 자, 최근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그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 내 어린이 그 방치 사망 사고처럼요. 이 문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협의회 서혜정 대표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동학대 피해자 협의회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저희는 그 2013년에 발생한 울산 계무 사건을 계기로 2015년 3월에 발족하게 되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동 권리 신장과 그다음에 피해 가족 지원, 그다음에 법률 지원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활동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부터 저희 아이가 2013년에 그 돌봄이에 의한 그 학대를 당했고요. 네네. 그거를 계기로 이제 피해 가족들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그 사건을 통해서 겪은 수많은 것들을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이제 지금 5년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울산 성민이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2007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5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한 번 있었었어요. 네네. 예,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네. 올라와서 또 다른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자,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반추해 주신다면요. 어떤 일이었는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이제 그 2007년 당시에 그 부인과 이혼 후에 생계를 위해서 그 이제 겨우 20개월 된 성민이와 6살 된 성민이 형을 24시간 그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맡겼었고요. 네네. 불과 맡긴 지 석 달 만에 그 성민이가 원장 부부에 의해 처참하게 학대당해서 소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아빠는 일단 생계 때문에 그거를 미처 그 아이가 맞고 있다라는 거는 네네. 상상도 못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6살 형아조차도 그 원장 부부의 그 잔인한 폭행에 차마 말문을 열지를 못해서 아빠한테 이제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었죠.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아빠가 이미 알게 되었을 때는 성민이가 싸늘한 그 영안실에 안치된 예. 후에 이제 그렇게 맞아서 사망했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서 이제 최종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예. 처음 1심에서는 그 상해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었고요. 네네. 업무상 과실치사 때만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를 받았었고, 네. 항소심에 이르러서 이제 검찰이 아동학대죄를 추가를 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원장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돼서 징역 1년을 살았던 사건입니다. 네네. 1년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었나요? 6개월 감형을 받았어요. 나중에요? 통상 그 형의 2분의 1을 채우면 네네. 감형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역은 1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네. 재심 헌법소원도 각하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재심 청구는 이제 그 피고인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재수사라든가 뭐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다라던가 이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네네. 전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사망까지 하게 된 현장을 지켜봤었던 형이 지금 고등학생이라고요? 이제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네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끊임없는 그 트라우마에 네.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든가 이런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 치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예. 예.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그럼요. 네, 어떻든가요? 지금 성민이 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네네. 그 SNS 같은 거를 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 인터넷 검색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어린이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꼭 이 성민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성민이의 그 부검 사진이라던가 이런 게 모자이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성민이라는 단어만 검색창에다가 쳐도 그런 부검 사진이 또다시 떠돌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자기 동생을 본인이 지키지 못했다는 예. 그 죄책감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정상적인 그 밝은 학생의 모습은 사실상 없습니다. 심리치료라든가 그 사후에 그 이 성민이 형을 돕기 위한 어떤 그 조치들이 있었나요? 잠깐씩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심리치료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성민이 가족이 되게 그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여전히 네.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건가요, 그럼? 네네. 아버님과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또 적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 이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그 협의회에서 많은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지금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법이라는 게 있지만. 네네. 이거는 일반 어른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법에서 분리가 돼서. 네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지원법이. 예. 저희는 새롭게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그 커다란 범주 안에 그 피해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네네. 심리치료가 사실상 지금 단발적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최장 6개월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끝내고 있는데요. 네네. 6개월 이상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그 심리치료사들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 고급 심리치료사를 고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피해 가족들은 네네.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마저도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인을 대상으로 만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법과는 별개로 네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지원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지원법이라는 것이 계류 중인 건가요? 아니면은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 건가요? 법안 발의조차도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린이집 물론 헌신적으로 아이들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많으시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가요. 네. 걸러내기 위한 제도라든가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그거는 벌써부터 시행이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성 적성 검사를 더 강화해야만 하는데 난색을 표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물론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하지만 일부 자질 없는 교사들 때문에 끊임없는 그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은 터지고 있어요. 네네. 얼마 전에 관악구에서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화곡동 사건도 있었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에 네네. 제천에서도 이번 강서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온몸으로 눌러서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찌 보면 이미 2016년도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2년 동안 마련되어지지가 않았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강서구 사건이 발생되어지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많지만 네네.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정부 그다음에 언론은 호들갑을 떨지만 네네. 사실상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말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피해는 오로지 온전히 피해 가족이 평생 극복해야 될 개인의 문제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민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지만 네네. 이런 거에 치우치기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모처럼 전화 연결을 하셨으니까요. 아동학대 피해 협의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동복지법 제13조 14조에 따르면 시 군구의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아동위원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긴 지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동 위원 제도는 즉 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급여는 없지만 활동비 명목만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어느 지자체도 이거를 선뜻 먼저 실행에 옮기는 지자체는 없어요. 네네. 이거를 각 요번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끝났잖아요. 네네. 이거를 각 그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을 해서 예. 그 각 어린이집이나 취약계층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네네. 현재 발생되어지는 그 아동학대 사건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예. 어느 정도 미연에 저는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네네.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이 네. 정말 한마음으로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라는 예. 국민 인식 전환 운동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네네. 더불어 이제 체벌 금지 캠페인과 올바른 훈육에 대한 부모 교육. 네네. 이거는 정부가 결국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아동학대 범죄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반드시 끊고 가야만 할 때가 졌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 피해자 협의회 서혜정 대표였습니다. 네, 8시 뉴스 3부에서 뵙겠습니다.